이제야 나한테 딱 맞는 차가 나타났어. 1,000만 톤의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막 약동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역사 스타. 와, 반갑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초대 손님이 고팠어. 이야, 아니 근데 정말 보셨어요? 저희 되게 진짜 부부싸움 하듯이. 얼마나 애진 관계였는지. 그렇게 아직- 그나저나 저희가 구호를 외치는데 자연스럽게 흡수된 모습 보셨죠? 아, 멕시코에서 지금 막 저희를 위해서 아, 그래? 예, 비행기 타고 날라온 우리 크리스티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겼다! 자, 왔으니까 들어가세요. 예, 예. 들어가 주세요, 제발. 아니, 두 분이 되게 가까운 사이라면서요. 기존에 저희가 꽤 많이 진짜예요? 만났었죠. 아, 진짜요? 예, 진짜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도 한 적이 있고 네. 실제로 가족까지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래,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내가 어머님도 알고 그래, 우리- 동생도 알고 예, 그냥 사귀었던 건 아니고. 뭐 그런 거라고 보셔도 돼요. 되게 당황해하셨어요. 예, 뭐 아니 근데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이렇게 와 있다는 게 그리고 이 아. 멋진 풍경이 있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솔직히. 낯설죠.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아니 저도 처음이에요. 아니, 네. 저게 그 유명한. 아, 인천 대교. 이미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오빠, 먼저 우리 크리스티안 선수 쳤어요. 인천 대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멕시코 이게- 갈 때마다 타는 그래. 거지. 아, 그래요? 뭔 소리야, 저게.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갔긴 했겠지만 이렇게 멀리서 먼발치에서 그러니까. 본 인천 바다 대교 위를 모습 달리는. 처음이에요. 진짜 길이 봐봐 안 끝나. 여기 시작하는데 진짜. 쭉 하는데 안 끝나는 거 보이죠? 진짜 처음에 절경이네요. 이게 보이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인천항. 아, 인천항. 여기 뭐 대표적인 항국을 대표하는 항구고요. 어. 5만 톤급 배가 한 번에 30척이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아, 진짜. 1,000만 톤의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있는 곳에 왔다. 어. 수빈 씨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지금 막 약동하고 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엄청난 기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둥이요? 예. 기둥? 예. 48m 정도 되는 여러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좀 평소에 우리 들었거든요. 수빈이 예.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예전에 저 알고 온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아. 최근에 약간 나사가 빠졌는데 또 크리스 오니까 감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 저거? 아,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저거. 저기에 그 기둥들이 곡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 이제 벽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벽화 저거? 안 그래도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 역시. 높이는 48m 맞았어요. 외벽에 새겨진 벽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2018년 12월 기네스북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정말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오,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배가 들어와서 수입 곡물들이 다 저기 쌓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곡물 창고? 오, 근데 딱 봤을 때 투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 벽화로 훨씬 힙하고 트렌드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전망대에도 카페가 있는데 어. 사람들 많이 오고 어머나. 사진 찍고 유명한 데예요. 그러면 저희 둘이 좀 다녀올게요. 거기서 을조를 주시고 계세요. 예, 역사 이야기를. 우리 다녀올게요. 예. 수빈 이렇게 할 네, 거야? 다녀올게요. 예. 너무한 거 아니야? 빨리 와. 맞습니다. 빨리 와봐. 또 이렇게 아, 나 진짜 가는 줄 섭섭하냐? 알았어. 나 진짜 아, 섭섭한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온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인천항이라고 하면 유통에 관련된 그렇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것 사실 같은데요. 인천항이 이제 배로도 유명하지만 인천항, 김포공항, 경인고속도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집산지거든요. 오. 이곳에 온 이유가 뭐다? 한국이 대표적인 지금 세계적인 무역국가 아닙니까? 아하.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다나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 좀 잘 모르는 화물과 물류 시스템의 역사가 있어요. 와. 그동안 우리 흔적이 찾아봤던 것과 좀 다른 어머나. 이게 어떤 과거 역사, 조선시대 이런 것보단 현대사,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약동하는 역사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좀 얘기 풀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래? 살아있어, 살았어. 나 크리스티안 또 옆에 있으니까 또 계속 이렇게 심장이 Listen to my 뛰네. heartbeat. 그럼 빨리 저희 살펴보러 가시죠. 연기 잘 맞는 것 같은데 기분 오늘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가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벼거링. 멕시코 말로 가자. 영어로 뭐야? 마모스. 마노스? 밤. 마모스? 커피 짠! 사랑합니다. 오케이. 수빈의 텐션은 거의 멕시코 사람 기준이라서. 멕시코가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텐션 좀 과해. 그쵸? 텐션이 조금 과한 사람. 아, 이런 말을. 근데 잘 맞아, 괜찮아. 나이스 웨더! 네, 아무튼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좋지.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자고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위에서 이제 보셨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인천항이잖아요. 지금의 인천항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이제 그래도 한 1950년대로 와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50년대 때 한국 전쟁 겪게 되고 하면서 어려웠던 시간이 쭉 되고 원조 경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자금증이 좀 들어오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나라가 버틸 수 있다가 50년대 후반이 되니까 미국 경제도 또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조 경제를 끊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자금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돈도 갚아라, 빌려줄게 뭐 이런 식의 상황도 되고 60년대 초반 오면서 4.19 혁명이나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라는 가난하고 가난한데 사회는 혼란스러우니까 사실 이제 경제 위기는 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네.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 한 1960년대 초반, 1963년 기준으로 외환보 요구가 이 당시 1억 700만 달러니까 1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뭐 4천분의 1, 5천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찌됐건 이제 좀 살려보려고 이제 국가에서 종합적인 경제 개발 그리고 수출을 타겟으로 목표를 좀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조금 유리한 상황이 생기긴 생겨요.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본이 경제 부흥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이 기존의 시스템을 내려놓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경공업 시장이 좀 빈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업 쪽에서 좀 수출을 해나가면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아, 기회였네요. 네. 네. 오히려 오히려- 일본이 살짝 발을 뺀 곳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메꿔보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뭐 전자제품 조립하고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런 식의 경공업에서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때는 이제 경공업 진출을 통해서 경제를 좀 한번 살려보자라는 걸로 이제 기회가 열리고 그때 이제 경제가 그걸로 좀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허. 크게 이제 부자 나라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물꼬가 이제 조금씩 트였다 정도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변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경제 정책도 좀 바뀌어요. 아하. 가장 좀 큰 변화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변화거든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정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이 정도로 못을 박아놨어요. 아, 거기서 이제 1달러당 130원. 아. 였다가 이제 좀 성장하니까 완전 자유란 못하고 약간 풀어도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1달러에 255원으로 이제 이야. 대폭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죠. 두 배나. 그럼 예를 들면 13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제는 255억을 버는 거나 그치, 2배 된 마찬가지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수출을 잘하면 되겠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아하. 이제 확신에 뒤따르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제 덧붙여줘야지만 국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네. 경제 사령탑이었다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뭐 유통업 관련된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옥상 가서 경치가 최고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인천항에 왔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네. 유통도 그렇고 약간 그 도로 같은 거, 교통 그치. 면에서도 그쵸, 그쵸. 항구도 그래야 이제 좀 그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얘기인데 이제 근데 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고 하나하나 풀게 되는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66년에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화물 뽑기가 딱 자동차? 통과돼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간에 통행할 수 없게 금지시켜놨는데 화물차는 뭐... 없앤 거예요? 혹시 아. 그 멕시코에는 뭐 야간 아니요. 통행 금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멕시코에는 없었나 봐요. 통행 금지라는 게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 아, 아주 어렸을 때까지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돌아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한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막그 연인들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야 이거 늦으면 안 돼. 해서 막 통행 금지 시간 맞아, 맞춰서 맞아, 이렇게 맞아. 버스 하는데 거기 남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음흉한 친구들이 이제 따로 이제 방도 마련해 놓거나 아. 저같이 순수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근데 방법은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순수한 너무 방법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써먹었구나. 아니요 저는 이제 안 써먹었어요. 이제 아직 아기 때문에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그렇구나. 겁니다. 드라마를.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제도는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80년대까지니까 얼마 안 된 건데, 근데 요 화물 자동차에 한해서만 1966년에 풀어준 거예요.
한편 긴박한 화물 수송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4월 22일 0시를 기해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를 전국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아, 사람 안 되더라도 무역은 돼야 된다.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 정확하게 느낌이야. 본 거죠, 그렇죠. 인권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한 개선보다는 일단 경제 살리기가 먼저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정부 시절이니까 국민은 좀 철저하게 통제하고 하지만 이제 경제는 또 띄운다라는 좀 이중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사건을 좀 바라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긴 하네요. 이제 드디어 화물 차량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 화물 차량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길들이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러면 무슨 길을 만들었을까?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무슨 고속도로? 아! 설마!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불리우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뭐라고요? 경부 고속도로. 그렇게 인가요? 얽힐 때가 있고 안 얽힐 때가 있고 이 순간 클래스를 지켜주고 싶었어. 여기가 어딘데 갑자기 바로 경부고속도로부터 나오냐고요. 경이 아니고. 아, 경인이야? 아무튼 고속도로가 생겼겠다. 맞아요. 경인고속도로가 등장하는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인천이 가깝고 또 이제 화물을 대부분 배를 통해서 바다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도 경인선이 제일 먼저 놓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속도로도 경인고속도로 먼저 놓는 게 이제 순리죠. 그렇죠. 이쪽이 네, 네, 여기 연결 바로 되니까. 어. 고속도로가 놓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도가 주요 운송수단이긴 한데 철도가 또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철도는 그 문전 연결성, 그러니까 바로바로 원하는 데까지 화물을 옮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화물 적재량이라든지 화물 이동성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또 회전율도 떨어지겠다.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고 그 도로 위에 화물차들로 이제 운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급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전 세계의 고속도로는 무역 목적으로 어. 만들어진 건 아닌가 그러면? 아 오늘 오. 녹화가 이 논리라면? 녹화가 굉장히 재밌어지네요. 오. 여태까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막 바로 한국사의 작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어떤 궁금해지네요. 예. 정확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971년에 수출을 11억 3천만 달러. 주렉수 자체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1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게 좋네. 되는. 그럼 10배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수출이 뭐 그 당시 뭐 해마다 한 38%씩 올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 빠른 성장의 성과. 멕시코에도 뭔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 역사까지 모르겠는데 크리스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도를 보면 멕시코가 되게 크잖아요. 커요. 예, 진짜 굉장히 커요. 큰 나라잖아요. 한국의 한 20배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지어지고 잘 건설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아마 45번 도로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멕시코 거의 다 지나가요. 한 10개 정도의 지역을 지나가는 건데 길이는 한 1920km. 1920km? 우리 경부선이 한 470여 킬로인데 뭐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몇 번을 더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멕시코의 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아, 대국가에서 오셨네요. 아. 멕시코 막 1900km 얘기 나와서 제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대동맥은 경부 고속도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울과 이제 부산을 잇게 되는 고속도로인데 재밌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겠다. 짜잔. 이게 뭐야? 뭐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 뭘 뿌리고 계시는데? 샴페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샴페인 보통 이렇게 축하할 때 쓰잖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경부 고속도로 개통하고 개통 기념으로 이제 이게 대통령이 직접 이 샴페인을 뿌렸었던 이야. 사건입니다. 아, 사진입니다. 근데 멋지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진 이런데 여기서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네.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각하 그렇죠. 되게 그렇죠. 권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이미지가 참 깜깜스럽게 맞네요. 대통령을 예. 점잖하게 쫙 뿌리면 뭐 이렇게 되던
있었던. 근데 그렇게 권위적이었던 그런 시대 대통령 분이신데 이렇게 직접 축하를 해주실 정도로 기쁜 일이었나 봐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좀 꼽는 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논란 엄청 많았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서울과 부산을 통해서 일본이나 미국과의 수출 루트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때는 첫 번째 재원의 문제. 왜냐면 이 당시 비슷한 도로를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한 3,600억 원. 비싸니까. 비싸지? 예, 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는 너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서울에서 영동지방 쪽으로 하는 강원도 지방 쪽으로 가는 도로를 뚫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가깝기도 하고 뭐 그 당시 상황 속에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산업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내외로 이제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또 하나 좀 유명한 건 당시 야당 지도자였었던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했고 그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워낙 좀 되게 좀 치밀한 이론가로 유명한데 경부 고속도로가 뚫려버리면 경제적 편중 현상이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울과 경상권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전라권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지. 지도자는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을 집중적인 어떤 구역을 선택해서 그곳 위주로 발전시키게 되면 이제 집중화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뤄낼 수 있는 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과 이제 부산 쪽, 맞아. 예, 소위 말하는 경부 축선을 뚫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전 때니까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활로를 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국도 건설 계획 또는 이번에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 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 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선택이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원래 무슨 출신이죠? 네, 군부 출신의 그렇죠. 장군이셨잖아요. 네. 스타일 저돌적입니다. 돈 부족해? 그냥 해. 부족한 데는 군대 투입해. 어머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2년 5개월 만에 너무 짧은 기간 2년 아닌가요? 5개월 만에 돈은 430억. 그러니까 당시에 비슷한 길을 뚫었었던 일본에 비교했었을 때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뚫었죠. 너무 부실공사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쓴 거. 많이 안 쓴 거죠. 많이 안 쓴 거죠. 그래서 뭐 부족한 구간에는 군인이 와서 공병대가 길 대신 놔주기도 하고 또 이제 채비지 제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러면 막 땅을 거의 뭐 거지로 헌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야 길이 뚫리면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뭐 아주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지. 대신에 이제 이 땅을 주는 대신에 채비지라고 해서 다른 땅 혹은 다른 뭐 쉽게 말하면 뭐 휴게소 운영 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안 쓰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차후에 이 길이 뚫리면서 나오는 경제 효과 이득을 나눠주겠다라는 이야. 사후 보상 그런 방법을 방법을 찾았어요. 찾았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서 사실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싼 가격으로 빠르게 와. 길을 뚫었죠. 대박. 이런 건 장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네. 너무 빨라. 부상자도 많이 났고 돌아가신 분이 77명이나 계셨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사를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짓다 보니까 완공을 해놨는데 이제 부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고쳐야 되고 막. 그래서 그 이제 혹자들은 그 고친 비용이 지은 비용만큼 들었다. 야. 이런 얘기들도 뭐 하게 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정치적인 이견은 없었나요? 거의 날카로운데? 세다 질문. 지금 크리스 오더니 말을 걸면서 바짝 싸우러 오는 게 아닌데. 날카로웠어. 그렇죠. 왜냐면 이 시대가 이제 지금 경제 성장만 이야기하면 역경을 극복하는 화려한 성장의 시대지만 냉정히 말하면 5.16 군사 쿠데타, 삼선 개헌, 유신 체제 딱 이때거든요.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업적을 보여줘야 되잖아. 내가 나니까
이런 거 한다. 이거 어? 생기는 거 아니야? 오.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생기니까 나의 이런 전횡은 모른 척해.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좀 있었기 때문에 공사 기한을 최대한 본인의 선거 때와 맞춰서 진행하려는 것들. 한편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이 기간을 좀 이렇게 엇거지로라도 좀 맞춰서 가는 흐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 경공고에서 또 중화공으로 나아가던 단계거든요. 이때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를 활용해서 엄청난 이제 또 물류 유통 속도가 올라가는 또 장점들도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언제나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고 역사는 언제나 다양한 면들이 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7년도서부터 화물차를 운행했던 강문익입니다. 고속도로로 다니면 진짜 예전에 그 국도로만 다니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았죠. 뭐 길도 안 막히고 그리고 또 도로도 좋고 시간도 많이 절약되면서 연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글쎄 그 길을 몰라서 고생했던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도로가 많이 이제 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도로가 단순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기가 좀 편했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배차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상세히 그려져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IC 나가서 몇 번째 우회전해서 어디 몇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하고 몇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다라는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죠. 사실 너무 앉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은데요? 저도 앉아서 좋은데,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데 가봐야 돼. 화물유통의 중심지. 아, 평소에 갈 수 없나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데 있어요. 갑시다. 당장 가시죠 그러면. 예. 너무 재밌으니까. 스위스를 위해서 의왕 아이스크림. 이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데야. 언제 갔냐? 이건 본 적이 없어. 성적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곳이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막 지나가고 막 지나가고 트럭들이만 막. 바쁘네. 근데 진짜 저 컨테이너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 저 컨테이너가 1년에 몇 개나 우리나라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수출 수입을 많이 찍어봐, 하니까 적어도 한 10,000개는 하지 않을까? 10,000개. 5,000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5,000개요? 우리나라 강국이에요. 1950년대 아닌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무 나죠. 강국이에요. 이거 오, 진짜? 맞아요? 올려봐. 그거 올려? 100만 개. 100만 개? 아 100만에 나는 8,000개로 했어. 잠깐만. 저기 8만 개. 8만 개. 우리 우습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8만 개. 8만 개야. 안 뺐어요. 약 한 1650만 개 정도. 1,650만 개요? 어마어마하죠. 예. 1년에 말이 1,650만 개. 그래서 이 의왕 ICD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500대에서 3,000대의 이 컨테이너가 하루에 3,000대가? 딱 이렇게 요 내지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오. 우리가 사실은 마트나 슈퍼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유소에서 언제든지 기름을 이런 게 잘 잘 되네. 된다는 거죠. 전 이쯤에서 너무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누가 이 컨테이너를 배에 실을 생각을 했을까? 아이디어가 기가 막혀. 그거 내가 알아. 어? 그거 내가 아는데 봐봐, 이제 크리스 준비하고 왔어. 야, 뭔지 본인 보여주겠어. 자리가 위험해 지금. 어? 1932년이었지. 1932년? 멜컴 씨가 했었죠. 아 진짜? 멜컴 성함이 씨라고 멜컴 하는데 씨예요? 친구세요? 이게 섬유 그 만드는 고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엄청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회물차가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에 실어야 되는데 선장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빠져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배에 싣는 게 아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다. 아. 비효율적이다. 어. 또 빠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내 회물차 자체를 어. 배에 실으면 또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게 컨테이너에 생기기 시작한 우와.
돌이었죠. 아니 멜컴 씨가 혹시 멜컴 씨. 멕시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기다렸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알아? 멜컴 씨가 멕시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거 네. 준비하더니 요즘은 그냥 놀러 와. 하여가 똑똑하기만 하면 오더라고. 저렇게 딱 붙네. 여행 갔네요. 예. 아무튼 너무 좋은 정보네요. 멜컴 씨가. 멜컴 씨.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표준화의 성공인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은 이렇게 물동량을 그 이야기할 적에 아예 지금 말한 걸 TEU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아예 저 컨테이너 박스 개수로 아예 딱 세요. 20피트로 딱 만든 건데 표준화가 딱 돼서 정말 거기다 물건 다 싣고 탁탁탁 옮겨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컨테이너는 20세기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분류가 돼요. 야, 대박이죠. 물류, 발명이 됐어. 그러니까. 물류 운송에 엄청나게 시간도 축약시켜주고 그렇지. 그리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많은 양을 그렇지. 운송할 수 있게 그렇죠,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대박이다.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오빠가 어렸을 때 이제 타고 다니셨던 차들은 지게, 뭐 마차 이런 거였을 같은 것 차 같은데 타셨어요. 그때쯤에 화물차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그때쯤은 궁금해요. 아니고요. 네. 저 태어나기 한참 전인 그 해방 초기에는 사실 차가 없고 차 제조 기술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망가지거나 폐기된 미군 군용차에 프레임만 어떻게 뜯어와가지고 거기다 엔진을 싣거나 휘어진 판을 다시 펴서 붙이거나 합판 같은 거 구해와서 붙이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참 자동차를 말하기 재활용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한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죠.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동차 조립 기술 같은 거에다 노하우를 익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한 번 파고들면 끝까지 가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차가 뭐냐? 짠! 어떤 사진이죠? 최초에 아직은 자동차를 제조하지 못하고 조립 정도 해서 운용하는 차인데 그 유명한 요 힌트가 있어요. 시발?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발 자동차라는 자동차가 그래, 아니.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요게 아니고 이제 첫걸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술을 통해서 사실 거의 뭐 이렇게 뭐 미군 찝차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장을 이렇게 개조해서 뒤에 요건 약간 픽업 트럭으로 또 개조한 거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물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새로운 직종이 또 등장을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럼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도 좀 많이 발전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믿겨지는 얘기는 아닌데 1980년대 때 이제 한창 그 젊은 시절에 돈 벌고 산업 여건으로 사셨던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말 그대로 차 하나만 있으면 돈 번다. 힘 내서라도 화물차 하나 구한다. 그냥 채워서 막 돈 버는 거 뭐. 이런데 말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모든 데가 성장기였고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았어요. 물동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자동차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반비 같은 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차가 귀하던 때랑 운반비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마다 그 주차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주차장, 공간 분들만 전적으로 하는 그 주차장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부장님들이 이제 그 업체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손번을 걸고 차례대로 이렇게 대차를 했죠. 그리고 또 운반비도 이제 그 소장님들이 대차한 걸 꺼내도 소장님들이 주죠. 그럼 이쯤 되면 또 난 단계적으로 궁금한 게 사람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 물론 그때는 좋지만 좀만 더 지나면 또 과부하 상태가 오잖아요. 오늘 진짜 분명히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지고 소득은 아마 줄 거란 말이죠. 아. 일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화물 운송 일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고충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크리스가 활약하니까 굉장히 지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CPU가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건은 저 대학생 때인데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네요. 저 대학생 때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어머나. 1990년대 말이었죠.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는 게 성장을 잘하긴 했지만 뭐 정경유착, 부정부패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약점이 엄청나게 상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조조정의 시대로 막 들어가요. 경제에는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상태에서 과거처럼 이런 호황기는 아닌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고 했던 방식이 화물 분야에서는 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떤 정상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만 이 화물 운수업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산업을 촉진시키고 또 신자유주의 시대니까 자유로운 게 좋다. 누구나 일할 수 있게 너도 해주는 할 수 거구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너도 나도 이제 이쪽이 돈이 된다. 사실 화물 쪽이 돈이 된다는 얘기는 뭐 대학생 때 저도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속설로 지금까지도 화물하시는 분들이 꽤 수입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남도 듣고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는 좋은 일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단점도 그대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일단 뭐 경쟁자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면 단가가 싸지거나 어떤 더 일을 하지 않는 한 이 화물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수입이 그렇죠. 크지 않죠.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그렇지. 오래 일하면 사고 확률도 올라가게 돼요. 맞아. 아. 능률이 당연히 저하되죠. 또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불법인데 과적 같은 문제. 기준 이상치로 짐을 실어버리면서 다시 또 이게 또 사고 발생률로 갈 수 있고 엄청난 사고 발생이 일어나죠.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법이 새로 생기고 또 피해 맞아. 보는 사람도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일이 너무나 이렇게 되면서 고되다고 하니까 주로 운전하는 화물 물류 운전 기사들 연령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50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더더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이건 좀 허가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긴 너무 했지만 늦은 거 아니에요? 벌써?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좀 많고. 20, 30년 안에 나라가 빨리 성장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기술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2050년 살고 있어요. 기술이 너무 좋아. 근데 사회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의 속도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왜냐면 피폐해진 것도 있고. 멈추지 못하니까. 맞아. 우리는 또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고 사회는 언제 발전을 시켜? 맞아. 어머나. 이런 거는 조금 느껴졌어요. 한국에 와. 맞아. 그럴 수 아니 있겠다. 제가 크리스가 정말 중요한 얘기한 거. 맞아요. 빨리빨리 잘하긴 해. 그러나 멈추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 맞아, 아, 이 말은 가슴에 좀 새게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쪽 화물 쪽 일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물 운수 쪽에 관련된 기사님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뭔가 좀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곳이 있대요. 어머나. 어, 거기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좋습니다. 굿. 가보시죠. 가봅시다. 네. 여기가 매송휴게소구나. 아니 제가 사실 걸그룹 시절 때 행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휴게소를 많이 갔거든요. 이런- 근데 이 매송휴게소가 화물차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왔나 했더니 여기 화물차만을 위한 휴게 공간이 있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맛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런 트럭을 운전하지 않은 이상 그런 관심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어머나 이거 이 트럭 너무 예쁘다. 이거 웬일이야. 색깔 취향이야? 장난 아니다. 색깔이 취향이야? 본인 취향? 사실 이 트럭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맞아.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인터뷰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막 좀 신뢰를 범해볼까요? 제가 한번 노크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 안녕하세요. 어씨, 오. 깜짝이야. 먼저 네. 기다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멋있으셔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너무 성격 좋으시다. 후배는- 어머 근데 아이고. 저는 사실 화물 기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오 정말 어머. 아이 고마워요. 저희 올라가서 대화 나눠도 가능한가요? 예. 보실 수 있어요. 아, 보실래요? 진짜요? 들어가도 돼요 저희가? 한번 물어보면 장난 아니야. 원래 타본- 사실 타본 적 없잖아. 한 번도 타본 적 없죠. 나도. 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화물차가 사실 집이에요. 작은 나의 집. 맞죠. 저희가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올라오셔보세요. 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이거 잡고 올라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잡고 야, 이거 올라가요. 거의 등산이야. 아,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 설치. 와, 대박.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너무 죄송하다. 와, 대박.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 이제야 나한테 딱 맞는 차가 나타났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네. 와. 우와. 와, 내비게이션이 텔레비전만 해. 대박이다. 와. 핸들이 수직으로 꺾여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타고 내릴 때 편하려고 이거는 움직여요.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궁금해서. 트랜스포머 아니야, 이 정도? 이렇게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한테 카니발은 작은 원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우리 기사님한테도 이 화물차가 하나의 어떤 나의 집이죠, 같은, 집. 그쵸. 사무실 겸 집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실 겸. 그러면 저희는- 잠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사요. 여기 이게 침대. 여기가 침대야. 침대예요? 네네네. 와, 대박이다. 이 위에는 이제 사물함 공간 같은 그렇죠. 건가요? 예. 저희는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아. 여기 옷 같은 거 따로 집에 가서 이제 주말마다 집에 가거든요. 저희는.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일요일 날 집에서 나오면 네. 그때 다음 주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치. 오랜 시간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기사라서 네네. 더더욱이 집에 못 가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이요? 완전 베테랑이시겠네요. 어떻게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돈 잘 번다고 해서 시작했죠, 사실. 이거. 아, 이거. 맞아. 아, 맞아. 돈 그래서 사실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서. 그리고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이 수입에 대한 아마 되게 안 좋은 어떤 그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버는 것보다 조금 덜 벌실 수도 헛소문, 있고. 헛소문. 진짜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보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예. 그나마 이제 화물 기사님들 애완이 좀 보도가 되는 형편 같은데 실제로 벌써 한 15년 해보셨으니까 어때요? 저도 소문 듣고 왔지 않습니까? 여기 예. 소문 듣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저한테 그 소문 그 들려주는 사람, 저는 녹사 잡고 싶어요. 그 그 정도고. 정도예요. 어. 정말 업계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저희는. 그래요. 어떤 면?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저희 운송료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아, 기름값 올라오고 운송료 떨어지고. 네네네. 문제네. 그리고 여기 차 할부금 그런 거 따지면 저희는 직장인 월급보다 못해요. 점점 상황이 한 15년 되셨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음. 매년 해년마다 더 힘들 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제일 힘든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또 잠시 또 주춤하고 괜찮아졌다가 기름값은 올라가고 또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니까는 물동량이 또 줄어들고 모든 거는 올라가는데 운임은 오히려 하얀 곡선이나 딱 제자리.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게 가장 애환인가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겪는 애환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는 개인 사업자지만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지만 근로자도 아니에요. 뭐야, 이 억울한 거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뭐 외환위기 전에는 그렇죠.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수고용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록은 개인 사업자로 돼 있지만 네네. 물류센터에 의지하지 않고 일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고. 운송회사에서 그 짐을 받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종속될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리고 그 운송료로 돈을 그중 일부 수익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운송을 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죠, 운송사에서. 아. 이거 차 이거 현금 주고 산 사람들 없어요. 다 대부분이 이제 할부를 끼고 하는 건데 할부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화물 잡으신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싶으면 토요일까지도 하고 일요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시간이 다 돈으로 연결되니까는 여기 근데 저기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뭐. 저희는 일부러 찾아와요. 아, 여기를? 특별한 휴게소군요.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 먹을 때가 따로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여기 이제 복지센터에서 잠도 자야 되고 씻기도 씻어야 되고. 여기서? 네, 여기서. 아, 그럼 지금 글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씻을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 기사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껴서 좀 같이 구경해봐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기사님 따라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구경 좀 해보러 따라. 네네네. 네. 가시죠.
깨끗하게 열려. 샤워실, 수면실. 오. 선생님 프리미엄 수면실? 세탁실까지 있는데요? 네. 있어요. 네. 아, 요런 게 진짜 휴게소마다 착착 있으면 좋겠다. 그치? 너무 좋겠는데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 그냥 딱 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용자 여기 적어놔야 쓸수 되는구나. 있어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근데 기사님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왜 또 이용하려고? 와, 눈꺼 보여. 저희가 여기 가을맞이 교통안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이벤트. 그럼 우리도 이제 카니발 해야 고맙습니다. 되잖아. 저희 혹시 저희 카니발도 화물차로 쳐주시나요? 노란색 번호판. 우리는 하얀색. 저는 이제 숙직실을 좀 이용하여. 네, 선생님 너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래곤도어 사장님, 용문 사장님 사랑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잠깐만 관계자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갑습니다. 대충 이렇게 기사님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화물차 힐링센터는 저희 화물복지재단에서 운전자분들께 사고 예방도 하시고 좀 복지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트레스도. 같이, 예, 스트레스도 당연히 푸시게 하고 딱 도와드리고 보니까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공원도 있고 헬스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특히 안마의자. 하트. 이게 야. 내가 사는 동네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도 풀어주지만 정신적인 피로까지 풀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인 것 저희 같아요. 살짝 이렇게 구경 좀 해봐야 되나요? 네네. 저희인데 제가 저희끼리 안내- 둘러보면은 약간 모질이 3명이라서 네, 우리 당분간 나고 감사합니다. 휴무실이라고 해서 영화나 유튜브나 편하게 보다가 돌리시면 주무시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거절하지 않고. 너무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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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봐라, 물을 데려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랩편을 해가지고 보시고. 저도 사실은 집에서 클라이밍을 이제 잘 살고 책 보다가 잠 많이 여기 맞는 사람들이 이어폰까지 또 도망을 가는 어쩔 수가 없고. 오, 뭐라고요? 강남? 나 바로 벌써 한국에 있어요. 특히 일반 수면 공간 분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가지 말고 나머지 물건은 아껴 드시는 거 맞아. 받아도 될까요? 자, 나머지 녹화는 맡겨놓을게요. 저희도 좋죠. 네. 굉장히 이게 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훨씬 편해 보여. 오, 샤워실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면실도 좋지만 샤워실도 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아요? 거의 한 95, 6% 이상은 무조건 이 샤워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음식은 이제 옥상 필터입니다. 우와. 아까 하늘정 뭐 이런 거 써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게소 전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야. 자연의 냄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더 이 청량함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네. 화물차라는 공간이 뭐 크긴 하지만 고립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맞아. 운전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 자연을 또 맞이하기가 힘든데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그럼요. 힐링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어요? 뭐 시간이나 그런 거 그러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은 화물 운전자분들께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저희 그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또 좋겠다 기사님들한테 그죠? 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좀 수빈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이렇게 좀 준비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 좀 많아졌어요. 어.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솔직히 이제 이런 기사님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그치. 사람들. 왜냐면 그 기사님들 이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물건들을 이제 움직이고 그렇죠. 무역도 되고 덕분에는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고 나라 경제 좋아지면은 GDP까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은 멕시코 근데 만약에 미국까지 영향 끼칠 수 있거든요. 맞아, 그 사람들이 맞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복지센터 같은 거 멕시코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멕시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난좀 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뭔가 저도 네. 들었던 게 그 외국의 트럭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화물 기사님의 직업적인 인식보다는 좀 멋있는 직업으로 아, 많이 그렇죠. 평판을 받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에 비해 사실은 휴게 시설 같은 거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니까 좀 또 자부심을 느끼고 더 그렇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경각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은 기사님들한테 좀 더 잘해드릴 필요가 맞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오늘 방송 오신 분들은 평소 흔적 방송과 좀 다르게 뭐 이런 것도 다루네? 뭐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한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국가고 그 빠르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이룬 것도 많지만 놓친 것도 많고 어떤 그런 이룬 것과 놓친 것 사이에 화물 운송 사업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역사를 공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세대는 사실 이 뭐 물류, 운송 이런 게 워낙 빠르니까 이런 역사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누리기만 하고 그다음 또 불만만 갖는 세대였는데 이런 역사를 다시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이게 감사함을 느껴야 할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고만 살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너무 진짜 우리 한국 기자님들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를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까지 저희는 역사 스테이! 이거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멋있게 한마디 해줘요. 멋있게 해주세요.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저희